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CPI에 이어서 PPI까지 잘 나오면서 인플레가 둔화됐다라는 시그널을 감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어제 우리 장중에 또 전해진 소식이었는데 이제 미국의 하원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일단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일단락됐다라는 부분까지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네,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 그로 인해서 긴축이 종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갈 경우 지표 악화가 심화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를 또 자극할 수 있어서 가운데서 줄다리기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시간 함께 하시고요. 어제장 내용부터 같이 정리해 보시죠. 무엇보다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큰 이벤트가 되겠죠. 그간의 노력에 나름의 결실을 맺어가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수능이죠. 수능이다 보니까 외신에서도 한국의 이 수능을 위한 움직임을 주목하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인해서 한국이 멈췄다라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업들은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고요. 주식과 외환 시장도 개장 폐장 시간을 조정했죠. 기차와 차량은 이 시험 시간 동안에는 경적을 울려서는 안 되고 영어 듣기 평가 구간에서는 항공기 이착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94편의 비행기 이착륙 조정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개장 시간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두고 있습니다. 정규 거래 시간이 바뀌었죠. 10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고요. 시간외 매매 시간도 조정이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하셨고 오늘 시작 잘 이뤄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장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해보죠. 어제 양지수 모두 다 올라선 채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둔화 그리고 달러와 금리의 하락 그로 인한 긴축 해소 기대감 그리고 앞서 얘기 주셨다시피 미국 하원 임시 예산안 가결로 인한 셧다운 우려 해소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어제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다 장중에 중국에서 나온 생산과 소비 지표도 반등을 보여준 걸 확인했고요. 중국이 부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1조 위안을 투입한다라는 내용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해석됐죠. 코스피가 2% 이상, 코스닥은 2%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좀 더 좋은 탄력을 기록한 것을 살피다 보니 연말에는 대형주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글로벌 펀드 매수세가 최근에 아시아권 내에서도 대만과 한국을 중심으로 좀 더 공격적인 유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대만과 한국이면 딱 반도체 쪽에 대한 메리트를 좀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 후반부에는 중소형사들의 쇼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변동을 감안했을 때 대형주가 좀 더 우위에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겹호재 겹수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의 겹호재가 있었고요. 겹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입니다. 외국인도 어제 5천억 이상 이 코스피 현물 쪽에서 사줬고요. 선물 쪽에서도 매수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금융투자가 이 거래를 연속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해줬는데요. 보통 이 시즌에는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계절성을 띠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금융투자는 1조 이상의 매수자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계절성이라고 하면 배당을 생각하고 들어오는 자금들이고요. 배당락 이후에는 그래서 이 자금의 빠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변동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합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금융투자 누적 매수 차트를 한번 뽑아와 봤는데요. 꾸준하게 매수 규모가 쌓여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융투자 수급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기에 플러스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유입만 되고 시장은 나름의 하단이 지지되는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죠. 자,
어제 시장은 금리 하락 로테이션, 금리 하락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섹터들이 전형적인 반등을 보여준 그런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 상대적인 메리트가 낮아지는 보험이나 음식료 혹은 유통 쪽이 어제는 하락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금리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들, 테크 쪽의 반도체, 성장주의 2차 전지와 바이오, 그리고 금리에 민감하게 영향받아 그동안 오래 눌려져 있었던 신재생, 인터넷, 로봇, 그리고 자동차까지 어제 모두 다 강세였습니다. 주요 섹터가 전반적으로 손잡고 일어서다 보니까 양지수 상승률이 꽤나 좋았던 거죠. 다만 2차 전지 종목은 장 후반에 약간의 변동성을 보여줬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적자를 공개하면서 상승분을 꽤 반납하며 코스닥의 변동을 좀 야기했습니다. 에코프로 기준으로 8%에서 1% 정도로 상승폭 축소 움직임이 있었어요. 다만 장 끝자락에서는 그래도 일부 만회하려다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에코프로 머티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입니다. 자, 우선 반도체 내용부터 들여다볼까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그 최신 칩을 봤을 때 결국 HBM이 특수를 누릴 것이다 라는 모멘텀에 HBM 관련주부터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목들 같이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조용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어제 또 이런 뉴스도 있었죠.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의 ASML EUV 노광 장비를 추가적으로 사들인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5년간 총 50대 공급 썰이 돌았는데요. 대당 약 2천억 정도 되는 엄청난 고가의 장비입니다. 연간 사올 수 있는 대수도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많이 가지고 온다,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미세 공정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반도체 종목에 전반적으로 약간의 온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EUV 쪽의 대표 종목 중 하나인 SNS텍도 올랐고요. 미세공정 이런 얘기 나오다 보면 DDR5도 빠지기 어렵습니다. DDR5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다 보니까 소켓 부품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어요. DDR5 전환 수의 그 탄력도가 꽤 큰 분야이고요.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는 소켓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모품이죠. 테스트하는데 계속 쓰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해서일까요? 어제 마이크로 컨텍솔이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또 다른 소켓사 TFE도 어제 14% 정도 급등이었습니다. ISC 물량을 이 두 업체가 좀 골고루 나눠 가진 이후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TFE 차트 같은 경우는 올해 꾸준히 우상향이었었고요. 마이크로 컨텍솔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 보니까 어제 굉장히 강한 급반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HBM 관련 종목들, 이스페타나 한미반도체, 프로텍, 레이저셀 이런 쪽과 플러스 아니면 미세공정 혹은 기존 전통 반도체 공정의 색이 짙은 종목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다뤄갈 거니까요. 끝까지 체크해 주시죠. 자, 어제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뉴스와 증권사 보고서 혹은 산업 보고서 등을 보면서 어느 정도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의 보고서들이 꽤나 나오고 있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추가된 내용들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은 수급의 힘으로 상방을 좀 바라보고 있다면 누르는 힘으로는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압박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는 바닥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 등 꽤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KB의 자료인데요. 가격이 높아도 전기차를 사던 얼리 어답터층의 수요가 이제 소진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가격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좀 더 기다리면 더 싸지 않겠어? 라는 시각에 전기차 구매를 뒤로 미루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수요 감소로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수요에 타격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업체들은 생산 축소나 지연의 움직임을 보였죠. 최근에 포드나 폭스바겐 그룹 등등에서 보여준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었고요. 그런데 KB에선 본질적인 것을 좀 집중해보자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해서 조정이 있었으나 애초에 전기차가 왜 필요했는가를 떠올려 보자라는 거죠. 바로 넷째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기차는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줬고요. 또 하나가 결국 전기차는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그 중간 단계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차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 플랫폼 확보를 위해서 전기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맥락에서 전기차의 장기 성장 스토리는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자 한 것 같죠. 자, 여기서 자율주행차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어본다면 결국 자율주행은 식별과 예측이 필요하죠. 빅데이터와 AI가 반드시 이쪽에서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이쪽에서 아이디어를 계속 도출해 본다면 여기서도 AI, 빅데이터, 반도체 또 연결이 되네요. 결국 모든 산업은 조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성장하는 과정에 그 빈도의 차이가 조금 있다 뿐인 것 같습니다. 자, KB의 의견을 좀 더 봐볼게요. 그래서 2023년은 어느 정도 한계점을 맞이했으나 2024년도에는 회복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배터리 금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배터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렌탈과 리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리스할 경우 첫 4년 동안 차량 구입 비용은 최대 27% 하락 효과를 본다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폐차 시 회수할 금속의 잔존 가치를 미리 할인받는 것이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비용보다 여기서 뽑아내는 다시 회수되는 금속 가치의 가격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도 이득이다라는 겁니다. 이 배터리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동차 업체들, 특히나 전기차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배터리 금융 같은 경우는 중국의 니오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한 13에서 23%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은 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배터리 렌탈 리스를 내년도에 하겠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전기차 쪽이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낸 거예요. 내년 1분기까지 최대로 해서 전기차 섹터는 바닥이 예상되고 리튬을 제외하고 메탈가는 이미 과거 저점 수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리튬 가격에 대한 바닥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겠죠. 내년은 소재보다는 셀사를 집중하자며 LG 엔솔, SK 이노, 삼성 SDI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보고서가 신영증권에서도 나왔어요. 단기 시장 축소, 그러니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한 30-40% 빠져있기 때문인 거겠죠. 그리고 리튬 가격 곧 바닥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도 엔솔과 삼성 SDI, 셀사 위주의 접근을 꺼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의 시각 등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지켜봐야겠네요. 자, 우리나라 전기차, 자동차 대표주자 현대차 그룹은 어떤지 살펴보죠. 최근에 현대차 컨콜에서 전기차 투자 계획 변동 없다라는 것이 그나마 힘이 돼줬었죠. 수요 둔화기 있긴 한데 일시적이고 투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바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해외로 자동차 수출 데이터를 보면 벌써 10월까지 놓고 봤을 때 58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작년 전체 수출액을 돌파한 거죠. 그런데 수출량으로 봤을 때는 작년 전체에는 못 미쳤어요. 이 말은 즉슨 결국 물량 대비 금액이 선전한 것이고 고마진 차량이 많이 팔렸다라는 겁니다. 전기차, SUV 혹은 프리미엄 차량 등이 되겠죠. 나름 한국 차량들의 체질 개선이 있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어제 금리가 하락하면서
삼성증권에서 자동차도 고금리 피해주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탈출할 것이다. 라는 긍정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 기준 미국의 자동차 관련 금리가 30년 만에 최대치였다라는 거죠. 60개월 할부금융금리는 7.5, 60일 이상 연체율은 6.1. 이런 것들이 소비자로서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좀 꺼리게 만들었는데 이 고금리가 끝이 난다면 긴축 종료가 이뤄지고 이제 인하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게 된다면 그런 심리 위축이 많이 풀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CPI나 소매 판매 데이터 등을 보면 자동차 쪽에 하락이 꽤 눈에 띄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현대차, 기아의 PQ가 모두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오네요. Q라고 하면 판매량이 되겠죠. 3분기 현대차 공장 가동률 보시면 103 국내는 남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유럽 모두 다 주력 시장 위주로 굉장히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글로벌 평균 가동률이 100.8%로 집계되고 있고요.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현대차 기준입니다. RV와 승용차 모두 다 작년 말 가격 대비해서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정도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P와 Q가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현대차그룹은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계속 뒤따라붙는 것이 바로 피크아웃 논란인데요. 주가가 어느 쪽에 좀 더 다가갈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그동안은 눌려 있었죠. 피크아웃 이야기에 좀 더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PQ 상승의 반응을 보인다면 또 상방을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기대도 해봅니다. 자동차 주가가 어제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사실 어제장은 거의 다 좋았기 때문에요. 시장의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섹터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나눠가죠. 자,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매도 잔고와 유동 주식수 비율 감소 순으로 메리츠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쇼커버가 발생하고 있는 종목을 주목하자라는 거였고요. SKC나 LG에너지솔루션, 하나투어, 코스모화학, 코스피 200에서 집계가 됐고 코스닥 150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 위메이드, 스튜디오 드래곤, SFA 반도체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종목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챙겨온 자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 섹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계속되고 있죠. 주요 의제를 어제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은 많아 보이는데 제대로 먹을 만한 것이 있을지 결과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보시죠. 기후나 보건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사전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펜타닐 이슈라던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며 시간 외에서 기후 변화 관련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군사 대화 재개나 국채 사주는 이슈, 제재 수위를 완화시켜주는 내용들 추가되는지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보도록 하죠. 자, 미국으로 가볼게요. 미국인들의 소비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CPI 데이터가 꺾였고 PPI도 안정을 찾았고 거기다가 오늘 이제 저희가 확인하게 된 소매 판매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10월 소매 판매 보시면 역성장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기에 대해서 이제는 물가 걱정은 내려놓고 침체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 마치 그것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터를 조금 보면 소매 판매에서 감소로 역성장하게 된 분야가 무려 5곳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소비 그리고 물가 등이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내포하고 있죠. 여전히 헬스케어, 식료품, 어제 CPI에서도 헬스케어와 식료품 쪽이 물가가 전월 대비 증가였고 나머지 부분이 조금 조정을 받았었는데 여기서도 소매 판매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인들이 이제는 먹는 것과 의료 쪽
꼭 필요한 쪽 소비 외에는 그 소비 자체를 참고 있거나 미루고 있거나 아니면 못하고 있거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규모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은 좋게 생각하면 물가가 잡힌다라는 것이고 더 이상은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없어서 경기 둔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쁘게도 볼 여지는 있습니다. 타겟에서 실적을 내놨죠. 브라이언 코넬 CEO가 미국인들이 소비 줄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보다 생필품 중심으로 사고 있고 할인 행사에 더 민감하다라는 이야기도 꺼내놨습니다. 이 소비와 소매 판매 데이터의 역성장 이런 것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 정도에 따라서 시장의 해석은 늘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물가가 잡히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뉴욕장 보시죠. 미국 하원 추가 임시 예산안 승인으로 셧다운 해소 이슈가 들려왔음에도 시장에서는 계속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물가 둔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은 올랐어요. PPI가 2년 반 최대 하락을 나타냈고요. 소매 판매도 냉각됐다라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다만 국채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전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되돌림이 있었다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물가가 잡히는 디스인플레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자칫 더 나가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는 디플레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염두에 두시고요.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어찌 보면 경기 둔화를 자극할 여지는 있겠죠. 아직까지 그 해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징주로 본다면 테슬라가 계속 강세 이어갔습니다. 4일 연속 상승이었고요. 여러 호재성 이슈들이 있었죠. 그리고 알리바바, 진동닷컴, 바이두 중국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중국의 대표 주자인 텐센트가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SNS 그리고 광고 쪽에서 이익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것은 중국의 경기 우려를 좀 줄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다 진동닷컴까지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쪽에 중국 경기 둔화 우려를 조금 상쇄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반해서 중국 기업들 강세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타겟이 예상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역시나 예상을 상회한 실적 플러스 올해 30% 정도 빠졌던 대표적 소외주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고요. 18%의 급등으로 진행됐네요. 자, 전기차 종목들 테슬라 필두로에서 거의 다 강세였습니다. 니콜렛 제외하군요. 그리고는 이 타겟의 실적으로 인해 유통주들 흐름이 괜찮았어요. 오늘 또 월마트 실적 나오니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항공이나 UAM 관련주들도 연 이틀 강세 기록하고 있네요. UAM 종목들이 계속 좋은 시세를 내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국내에 영향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지역은행 쪽도 괜찮았는데 다만 시간 외에서 시스코 시스템즈와 팔로알토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하락하는 좀 급락하는 모습은 눈에 띄었습니다. 자, 주목할 산업 뉴스로는 원전 쪽이 보이더라고요. 블룸버그가 미국이 기후정상회의 이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원자력 발전 3배로 늘리는 것에 대한 서약을 추진할 거다 이런 얘기를 보도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미국의 대표 원전주이죠. 밤사이에 9% 정도 올랐어요. 우리도 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일단은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이두 실시간 검색어에 한효주 씨 이름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 있을 때마다 결국 이제 한한령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고 엔터나 콘텐츠 기대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우선은 참고용만 두시죠. 로봇에 대한 긍정적 뉴스가 쏟아져서 일단 로봇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플레, 노동자 보호, 혹은 대기업의 투자, 정책 지원, 리슈어링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이 결국 로봇인데 우리가 로봇은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죠. 바로 내일 있을 지능형 로봇 개발 그리고 보급 촉진법 개정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율주행 혹은 이동 물류 로봇 등이 좀 더 강한 시세를 냈는데 어떻게 오늘까지 시세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 혹은 디스플레이 쪽 일부 종목들 강세였는데 국내 영향 강한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죠. 자, 시장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오늘 어떤 내용 잡아주십니까? 네, 연초부터 조선 관련주들 여러 차례 짚어드렸는데요. 연초에 사실 상반기쯤에는 이제 수주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서 상승 랠리를 펼쳤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좀처럼 길을 못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조선주가 이렇게 활짝 웃었습니다. 기자재 관련주까지 다 같이
같이 올라갔는데요. 한화오션이 어제 8% 이상 올라갔고요. 삼성중공업, 나머지 종목들 다 같이 강했고 기자재 쪽에서도 태웅이라던가 HESD 엔진, 성광밴드 등등의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부를 켰습니다. 어제 조선주에게 이제 이슈가 됐던 호재가 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K조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5년 동안 7,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2028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외국인들의 인력을 이제 수급을 시키고 그리고 제조 시스템의 고도화라던가 디지털 전환이나 로봇 보급, 인프라 정비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래적인 이제 그 선박에 있어서 중국과의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번에 10월 글로벌 선박 수주량이 K조선이 3개월 만에 중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척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중국이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차세대 선박 쪽에서 격차를 계속해서 벌려가겠다라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 차세대 선박의 점유율도 8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굉장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조선의 이제 실적에 기여를 하는 건 바로 수주 소식이 될 텐데요. 탈탄소 흐름 속에서 친환경 선박이 대세인 상황이고 이제 최근에 14일에 이렇게 HD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쪽에서 각각 수주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사와 LNG 운반선 두 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총 계약금이 6,900억 원에 달하고요. 척당 수주 금액으로 봤을 때 한화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화오션도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최근에 이러한 좀 특수선 쪽에서 수주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수주가 또 임박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에너지 업체 쪽에서 추가 발주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여기서도 이번에 또 역대급 수주를 따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미 지금 총 올해 들어서 200억 원 208억 달러 가까운 규모의 수주를 따내면서 연간 목표의 133% 이상을 달성했다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K조선사들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좀 나눠본다면 선별 수주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선별 수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재팟이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HD 한국조선해양을 필두로 해서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한 조선사들이 꽤나 있습니다. 지금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는 연간 목표치를 다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이 카타르 LNG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러우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LNG선에 대한 도입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 선박의 수출이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내년에는 200억 달러 정도를 연간으로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작년의 최저액을 회복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모든 이런 업황들이 좀 조선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낸 보고서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또 하나의 병목 현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수량 때문에 파나마 운하의 이 통행이 좀 제한되고 있는데 이게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전 세계 컨테이너 해상 물동량의 5% 가까이 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에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행 제한이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내년에 연간으로 파나마 운하 통행 선박이 38%가량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컨테이너 선복의 일부를 흡수해서 운임 바닥 형성에 좀 기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인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컨테이너 선 쪽에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있어서 어느 정도 업황의 회복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선사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뉴스다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선주들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주요 조선주들의 주가 하락률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 하반기에는 정말 길을 못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조금 전까지 전해드렸던 뉴스를 본다면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최근에 3개월 정도 주가 하락률을 보면요.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까지 모두 다 20% 내외 정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42%나 내려가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이고요. 이 조선 관련된 ETF들의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2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발주라던가 선가가 이제 피크아웃일 것이다 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KB증권에서는 내년에 글로벌 신조선의 발주량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가량 급감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 추이를 보시면 10월 말 기준으로 17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은 나타내고 있지만 이제 실적도 그렇고 수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피크아웃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최근에 이 세 증권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암중모색이라고 KB증권에서 보고서 제목을 정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에서 어림잡아서 무언가를 찾아낸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지금 연간 건조량의 상회되는 이제 발주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조선사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3.6년치 정도의 일감을 확보한 상황이고 내년에도 이러한 발주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선별적인 수주도 계속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크아웃이라던가 내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규 수주가 역성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KB증권에서 보고서를 냈고요. 탑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가능한 쪽으로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을 제시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내년에도 수주 잔고가 높아지면서 2026년까지는 장기적으로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탑픽으로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을 꼽았고요. 그리고 SK증권에서는 인력난과 관련된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Q와 P, 피크아웃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무언가 강한 좀 신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탑픽으로는 수주와 실적이 모두 다 안정적인 삼성중공업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주 잭팟이 이어지고 분위기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이들의 발목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걸 남은 이제 한두 달 동안 이어갈 수 있을지 내년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나쁠 땐 또 나빠서 걱정이고 좋으면 또 이만큼 더 좋을까를 걱정하는 걱정에 담벼락을 타는 언제나의 주식시장인데 그 가운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 전략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간 전략을 진만쌤과 저희가 주 3번 정도 다뤄가는데 주 초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주셨던 시장 전략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일단 화수목을 즐기고 목요일경에 슬슬 약간의 변동을 좀 대비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는데 제 기억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을 봤었을 때 일단 월요일까지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월요일 오후장부터 슬슬 주워 담다가 화수목 때 되게 특이하게도 강한 시장이 이어질 것 같다. 즉 이제 반일륜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일단은 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그런 이제 여러 수급 상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물 옵션 상황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가 그다음에 시장의 트리거가 될 만한 역할을 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우호적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뭐 매번 맞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승률 혹은 이제 확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입에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 한 번 정도 잘 이제 복귀하시게 되면은 이제 매매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제 조심해야 될 이유가 또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상장 시총이 3조인데 50% 상승으로 시작을 하면 4조 5천억 시작입니다. 그래서 즉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에코프로에서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빠지면서 이 부분들이 코스닥 쪽에서 이제 급락이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제 흘러가는지 아니면은 이 두 종목만 빠지면서 다른 2차 전지 업종들에 대해서 밸류가 업되는지 혹은 이제 혹은 다른 섹터로 이제 수급들이 이동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나리오별로요? 네, 시나리오별로 좀 각각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즉 결론은 내일 시장은 혼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혼조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혼조가 끝나고 난 뒤 또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 해서 다시 슬슬 주워 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쓴 시나리오는 일단 내일 이전에 주식 비중을 꽤나 많이 줄여놓고요. 마찬가지로 어제 반도체 쪽에도 꽤나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일부 특정 섹터, HBM 섹터가 유난히 좀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미 반도체나 혹은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 특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또 강한 매물대인 33,000원을 돌파가 못하게 될 경우 또 이제 갭 상승 부분들을 메꾸러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미 반도체도 시장이 좋아서 반등을 한 건 여전히 뭐 실적 혹은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피할 수 없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살렸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만약에 혹시나 또 내일 있을 여러 가지 악재 혹은 이제 돌발 악재들이 발생을 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또 좋은 가격대 다시 살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또 올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시장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뭐 이제 30%, 40% 혹은 50% 이상의 엄청난 대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10%를 2번 정도 혹은 이제 10%를 3번 정도 이제 수익을 내므로써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이 조금 더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시초가에 매수를 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시초 한 10시 시작이죠. 10시 한 반 혹은 11시 정도에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할 경우 슬슬 나도 이제 매도를 포지션 잡아보시면서 시장 대응해서 현금 쥐고 또 다음 주에도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회담 결과도 기다려야 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후 시장의 해석도 내일 하나의 변수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는 만기일도 있다 보니까 좀 점검할 것들이 있어서 오늘 개인 수급 보시고 개인들의 매수가 오전에 강하게 들어오면 어느 정도 조금 갖고 있는 종목의 이익을 챙겨보자 이런 의견도 담아주셨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그동안 물려도 반도체 얘기하시면서 긍정의 시각을 주셨는데 말씀 주신 뭐 한미반도체 그럼 이스페타시스 이런 쪽은 이익을 좀 챙겨보자라는 의견이신 거고 기존 전통 반도체 색이 짙은 종목들 그들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사실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또 가는 종목만 좀 갑니다. 이제 뭐 사실 소외받는 종목군들은 또 의외로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HBM이라는 큰 틀에 맞춰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만한 섹터가 좀 중요합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은 전공정이나 후공정 업체들이 수혜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모르는 종목들 컨택하기보다는 좋은 이제 알려진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저점 구간에서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잘하면은 분명히 좋은 수익을 날 수 있을 만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당연히 제가 전공정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후공정에는 하나마이크론 이 두 종목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종목 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자리가 한 번 정도 충분히 바뀔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외받는 전통주 지금 뭐 당연히 모아가기 좋을 만한 시간이긴 합니다만 당장의 시세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공정, 후공정 대장 업체들이 여전히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고평가 논란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너무나 안 좋고 PR도 60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조업치고는 꽤나 큰 이제 이런 이제 고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의외로 또 이스페타시스는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PR이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스페타시스가 전고점까지 제가 앞자리가 4만 원 정도까지는 바꿔볼 만하지만 시장 흐름상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전통 반도체들 오케이 그래도 모아가기 좋을 만한 시간입니다만 큰 상승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지금은 HBM 묻은 섹터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아간다면 전통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단기 반등 정도를 계속해서 좀 노리는 시도를 해본다면 HBM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 위주의 이제 2차 전지 군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었다면 KB, 신영 그 등등에서 한국투자에서도 그렇고 나온 보고서들을 이제 밤새 봤는데 거기에선 거의 다 셀사들 내년에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거기에 좀 동의하시는지요? 사실 그냥 제일 편하게 얘기하는 게 세일 3사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는 연말마다 나오는 이제 연례 이벤트 중에 하나고 약간 증권사 비겁했다 느낌인가요, 지금? 네,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 사실 다루기에 가장 좋습니다. 내년이 더 좋을 거야. 왜냐면은 캐파 자체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런 부분들이 뭐 양극재 가격이 싸지게 될 경우에 출하량이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하면은 세삼사가 갖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 다만 양극재 업체들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거라는 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LFP 이야기도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사실 이제 2차전 노이즈가 너무 많은데 어제 조금 결이 좀 바뀌었던 게 이런 부분들이 저는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돌다리 두드려 보자라는 의견으로 말씀 주셨네요. 저희가 브리핑 시간을 많이 써버려갖고 오늘 짧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선 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선주 괜찮았어요. 7,100억 뭐 정부 투자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 수주 얘기도 지금 심심치 않게 계속 들립니다. 조선과 기자재에 대한 뷰 주시면요. 네, 사실 대세 상승은 이제 불가한 영역에 좀 진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여전히 존재를 하지만 그 기술적 상승 반등이 여러 보유자분들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만한 구조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최대한 약점이 덜하고 전방 산업이 적어도 2년 정도는 견고할 수 있으면, 즉 이제 턴하는 이제 섹터를 잡으셔야지 또 어중간하게 지금 고점에서 또 내려오는 섹터를 잡았을 때 더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냉정한 현실을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매번 조선에 대해서 언제 꺾일지 모른다, 꺾였을 경우에 굉장히 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부분들도 또다시 매번 분기마다, 이제 이따 다룰 자동차랑 비슷한 게 매 분기마다 피크아웃 논란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 탄력성은 상당히 나올 수는, 하루 이틀 정도의 시세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세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세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왕 보실 거면 기자재 업종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카본이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수혜는 또 의외로 또 기자재 업종들은 조금 더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조선주에 대한 시각이었고, 그래도 본다면 기자재 쪽에 한국카본 얘기해 주셨어요. 피크아웃 논란 시달리는 현대차, 기아 살피겠습니다. 이제 전기차 업체로서도 면모를 봐야 되고 수출 데이터나 실적, 그것의 지속성도 늘 고민되는 시점인데 현대차, 기아 사시겠습니까 지금? 네, 사고 싶습니다. 여전히 사고 싶은데 탄력성은 좀 제한이 되고요. 이제는 자동차 판매량 혹은 전기차 침투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주환원책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주가는 지금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거의 1년 혹은 2년 가까이 홍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전기차를 더 팔아도 그만큼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는 힘들다라는 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평가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초격차 전략이 나왔는데 GM과 포드는 오히려 이제 투자를 축소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초격차 전략을 위해서 투자 그대로 집행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초격차 전략과 비슷하게 내년 혹은 내년 중순 정도에는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 전기차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고, 이 테슬라 이후에 그런 긍정의 상황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쪽 포커스에 맞춰서 관련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SA가 화신 두 종목이 그나마 이제 미국 관련주로 많이 엮여 있으니까 한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시간 확보를 많이 못해서 질문은 엄청나게 하면서, 그죠? 진만쌤 픽 곧장 가겠습니다. 진만스픽이 올해 하반기 상장한 XR 관련주 주목하자, 어떤 겁니까? 네, 여기서 시간을 많이 줄여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XR 관련해서 이제 어제 삼성그룹주의 XR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또 최근에 또 이제 마찬가지로 하단부가 지지가 되는 신규 상장주들이 꽤나 뭐 10% 이상의 하루 정도의 강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두 종목이 이렇게 XR이라는 같은 섹터 안에서 비슷한 차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버넥트와 이노시뮬레이션 두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두 종목 다 XR
SR 관련해서 뭐 컨텐츠와 그다음에 이제 기기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두 종목 각각 뭐 둘 중에 하나만 잡으셔도 되고 둘 다 같이 보통 슈팅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서 다음 주 정도 한번 시세 분출이나 AS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 대응으로 이 두 종목 얘기해 주셨습니다. 방망이 짧게 잡는 전략을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주간 시장 전략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 다음 주 궁금하단 말이죠. 그건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해주신다고요? 네, 원래 8시 15분인데 1시간 미뤄져서 이제 수능 맞춰서 9시 15분에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장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지금 사실 큰 틀을 보기보다는 일주일 단위로 주간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뭘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또 신들린 예측으로 다음 주 시장 전략 한번 짜볼 예정이니까 이제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 그쪽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시간이 부족한 건 제가 또 진만쌤을 워낙 믿으면서 아무거나 다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면서 전략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진만쌤과 시장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